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증시, 양시장 참 출발은 좋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코스닥은 900선을 넘어섰지만 코스피는 3,926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 휴장이고 그리고 반도체가 마지막에 좋았었어서 우리나라 좋을 줄 알았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근데 어차피 또 미국도 시간이 짧으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격이 반영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크게 월 말해서 포지션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심리의 반영도 있었을지도.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하락한 코스피부터 네. 좀 짚어볼게요. 미증시 휴장으로 상승 재료가 좀 없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유독 네.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몇 주 동안 금요일이 무슨 악몽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고정 금요일마다, 이벤트처럼. 네, 금요일마다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금통위의 여파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가 보여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좀 시장이 불안정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장 초반부터 원달러율이 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는데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2차 전지, 인터넷 그동안 좀 반등을 이끌었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성장주로 대표되는 업종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경계감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막바지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는 아직도 네. 저평가다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퍼도 낮고 네. PBR도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내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리레이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리레이팅이라기보다는 저평가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은 이미 통과를 했고요.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의회에 발의가 된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워낙 저평가돼 있는 코스피의 정상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워낙 EPS가 많이 올라서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초반이거든요. 380을 넘었습니다, EPS가. 그러면은 10배 밑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싸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PBR은 1.2배를 넘나들면서 2021년 고점을 근접했다. 2021년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글로벌 증시 대비로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ROE가 12개월 선행 ROE가 약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11% 정도에 위치한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1.4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는 PBR이 좀 비싸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ROE와 PBR 레벨 그리고 글로벌 PBR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코스피가 3,800선대로 가거나 3,800 밑으로 내려가면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갈까? 제가 오늘까지도 연간 전망을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연간 전망을 냈지만 5,000선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거든요. 8월 말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3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PER 10배가 3,000이었다는 거죠. 딱 2달 만에 380 왔습니다. 3,800으로 800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EPS가 올라오는 것만큼 코스피 상승 여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나 횟수, 그리고 한국 금리나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채권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확장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내년 2027년 이익 증가율만큼 EPS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PER 12배만 반영을 하더라도 5,000선대 진입하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PER이 더 확장되게 된다면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방 5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막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탐욕은 좀 피하고 공포를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불안해할 실수로 좀 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향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네.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금리가 만약에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금리 다 내려간다 그랬다가 지금 네, 맞습니다. 안 내려가서 지금 복잡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3%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안 내려간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상단은 좀 막힐 수 있다라고 상단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EPS 상승만으로도 갈 수 있는 레벨은 5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ER 12배를 말씀드린 이유는 11월 초 코스피가 4,200을 넘나들었을 때가 PER 11.99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만 가도 내년 이익 증가만 감안하더라도 5,000센대는 진입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이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PER 확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상단은 더 열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인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금리 인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지도 좀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은 매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경기가 나빠져서 고용지표가 악화돼서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책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무리 없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네. 올해랑 똑같이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걸까요? 다들 올해 반도체가 다 이끌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딱 2달 이끌어갔습니다. 9월, 10월 딱 2달 강세를 보였고 저희가 6월 초에 2025년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탑픽 투톱을 제시해달라고 하셔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주가도 약한 두 개 업종을 왜 추천을 하냐. 그랬는데 반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을 보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올해 연간 수익률을 보면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상위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도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최상위권에는 여전히 조선, 방산, 기계, 원전 뭐 이런 업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 내년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25년 대비 26년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고요. 그리고 이 기여도라고 하죠. 코스피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본다 하더라도 1위가 반도체, 2위가 2차 전지고요. 두 업종 모두 다 25년보다 26년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두 개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6년 시장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업종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뭐 리튬 가격 상승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한데 주가 자체에서는 사실 반응이 미적지근하잖아요. 뭐 원자재 가격이 뭔가 주가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2차 전지 못 오른다라고 하시는데요. 올해 저점 대비 2차 전지 지수만 놓고 보면 80%가 올랐다가 20%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 탈출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그림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유럽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85%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가 전기차 전체의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감산 기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고버 생산,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해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감산을 해서 생산
공장에다가 지원을 했던 금액을 이제 소비 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리튬 가격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월, 10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에 있어서 ESS 수요가 있거든요. ESS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 정책 내에서도 차세대 전력망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 이런 쪽에 예산이 배분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들이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중국이나 유럽 경기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왕커나 이런 부동산 국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거의 부도에 가깝게 네. 이슈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은 결국 부동산을 결국 못 태어나오지 않는 건가요? 중국 같은 경우? 저희도 태어나올 수 있는 뭔가의 근거는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의도를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살리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자산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부동산 과열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투여를 하면 소비는 살아날 거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먹혔습니다, 몇 년 동안.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거죠. 네, 안 났죠. 근데 2024년 하반기부터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 3대 은행장이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도 그때가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주식시장 살리겠다.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3대 은행장이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하는 총재가 나와가지고 주식 끌어올리겠습니다. 부동산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부의 효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조업에서는 감산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서 금리를 인하해서 지준율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 자산 가치를 올리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아마 부의 효과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는 중국에서 2구 한신이라는 정책에 3천억 위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역대 최대였고 GDP 대비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금융위기 때 버금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의 효과 플러스 대규모 이관신, 소비보조금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중국 내수 경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상승 여력 네. 여전히 더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오늘은 사실 좀 평소에 우리가 봐왔던 코스닥 움직임이 지금 정반대죠. 정반대가 네, 됐잖아요. 지금 뭐 증권사들에서도 내년 코스닥 1100 이야기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도 10월, 11월 가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더 사야지 지금에서는 빠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코스닥 지금 코스피 대비 괴리율이 역사적 최저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 코스피 대비.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코스닥도 한 30% 올라왔습니다. 나름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코스피는 잘 갔는데 코스닥은 왜 못 갔냐? 첫 번째로는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년 1월 이익 대비 지금 거의 한 7, 80%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익 전망 자체가. 근데 코스닥은 24년 1월 12개월 선행 EPS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PER이 10배. 그러니까 코스피가 3,900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PER 10배 초반인데 코스닥은 여전히 22배죠. 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싼데 선뜻 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12개월 선행 EPS다 보니까 27년 이익을 보면은 코스피는 12%대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데 코스닥은 26%대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개월 선행 EPS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매년 1월, 2월, 3월은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특히 1월, 2월 달에는 코스피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코스닥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수급 여건도 있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산업정책입니다. 매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연초부터 이제 예산이 집행되겠죠. 예산이 집행되면 관련 산업들의 자금이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재명 정부의 재정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 8.1%가 증가하고 전체 예산이 728조인데 그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큰 게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하고요. 그 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 또한 13.7%가 증가합니다. 이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또한 역사적 최대 정책 규모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도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있었거든요. 국회에 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로 발언했던 게 AI였고요. R&D, 투자, 성장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 반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 펀드 조성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기대감들이 좀 의해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그런 것들이 집행되면서 저는 좀 더 업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월, 2월 달에는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AI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어쨌든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다가 우린 반도체라 괜찮아. 뭐 이렇게 분위기를 흘러가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AI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금리가 좀 지지부지하다. 그러면 AI 주식들도 힘들지 않은가요? 일단은 뭐 요즘 버블론이 굉장히 많죠. 네. 버블론이 굉장히 많고 최근 그동안의 버블론은 비싸다, 부담스럽다라는 걸 넘어서 지금은 자금 여력이 없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금 쪽으로. 그리고 회계 쪽으로도 문제가 있다. 네. 이걸 깊이 들어가면서 좀 벗어나기 좀 어려운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회사채 발행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은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8년까지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경기가 좋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기가 꺾였고 기업이익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추가 상승, 추가 이익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또한 버블이 터지는 트리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버블이 터진다 하면서 안 터진 경우도 많았고 특히 중국이 그랬고요. 그리고 과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붕괴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버블이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AI 버블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버블 붕괴를 걱정하고 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어쨌거나 HBM은 누구든 다 쓰니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다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내년 이미 SK하이닉스는 HBM 뭐 완판했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승자는 삼성전자가 되는 건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1월 말 2월 초에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맥스, 그러니까 내년 이익에 대한 전망은 올 때까지 다 왔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더 추가적으로 못 가고 또 닉스가 좀 더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거나 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1월 말 2월 초에 4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하고 26년 이익 가이던스를 얼마나 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단이라고 생각하는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를 주게 된다면 아마 주가 레벨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희는 성장은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계점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는 보고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삼성 그룹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요즘 찜찜하게 바라보는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판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좀 더 선호하는 쪽을 가는 것이 좀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아까 전에 리튬 가격 얘기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6월 저점 대비해서 57% 정도 상승을 맞습니다. 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을 때 매수를 해야 되면 주도주를 어느 쪽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2차전지 내에서. 네, 2차전지 내에서는. 2차전지 내에서는 소재주입니다. 소재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재주라고 생각합니다. 뭐 2차전지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은 뭐 소재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ESS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2차전지 소재주 쪽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동성 사이클에 있어서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오는 것은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하반기쯤에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레이트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자재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감산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리튬 가격 상승세는 뭐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원자재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네. 대부분 다 이제 돈이 계속 이렇게 풀리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원자재는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에 네. 이거 원유만 트럼프가 못 올라가게 해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일단은 저희는 원유는 내년 하반기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내년 하반기냐면은 11월 트럼프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사우디라든지 중동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동안의 감산 기조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메이크업을 해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급 확대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내년에는 뭐 금리 인하하고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도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미국 경기 업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내년은 좀 상반기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11월, 12월에 흔들릴 때 잘 모아가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 하반기엔 고민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오든지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로 인해서 신임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6월 FMC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8월 잭슨 미팅에서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경계감을 갖고 대응하는 게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비트코인 간신히 뭐 9만 달러 선 회복하기는 했는데 네. 전망은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7만 달러 선까지도 네.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나온 게 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추세를 돌린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추세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시장을 흔들고 10월까지는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던 상황들을 뒤집어 버린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유동성이 좀 말랐다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것들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성급하게 닫을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유동성이 메말랐던 것들은 12월 1일부터 QT를 중단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창구에서 월말 때마다 좀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흐름들이 풀리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QT를 중단하게 된다면 일단 유동성 상황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년 금리 인하를 얼마나 열어줄지가 12월 11일 새벽 FMC에서 결정될 텐데 그때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올라갈지 말지가 결정되겠지만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볼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제일 핫했던 게 금이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조용하지만 네. 실제로 금 같은 경우는 뭐 리프라이싱 그다음에 무슨 뭐 중국의 매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상승을 했는데 네. 4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금도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저희는 금 투자 비중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줄인다. 많이 가져가셨던 분들은 좀 줄이시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매력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났던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급등세는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금 가격이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경기보다는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아직까지 불안정한데 돈이 많이 풀릴 거야라는 기대. 9월, 10월 연속 금리 인하했고 12월 달에 당연히 할 거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흔들리면서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미국도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말해줄 수 있는 금을 계속적으로 살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안전자산이 없어졌습니다. 예. 옛날에는 금, 은, 달러, 달러, 엔화, 유로화 이 정도로 했었는데 유로와 엔화는 탈락을 했고 은 같은 경우도 최근 산업 수요 때문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금 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금 가격 우상향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상승 탄력이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을 결국에 종합해 보면 내년에 증시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 그리고 혹시라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 정치적인 이벤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벤트보다는 물가라고 생각하고 물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가 왜 조정받냐, 왜 올랐냐 따져본다면 정책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 특히 통화 정책을 무너뜨리거나 꺾어버릴 수 있는 변수는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물가 부담은 제한적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유가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업사이드를 보여주는 그림에 따라서 물가 상반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물가 말씀하시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풀리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무조건 오르는 걸로 그러면 정의를 해버리면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그 시기에 굉장히 급락을 할 수도 있다. AI 버블 뭐 이런 게 합쳐지면서. 네, 네. 그러면은 하락하면 얼마나 빠질 것 같으세요? 조정이? 저희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물가 레벨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물가를 억누르는 최근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물가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커피 관세 떨어뜨려 줍니다. 네, 뭐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관세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1월까지는 물가가 크게 안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불안한 거죠. 누르는 만큼 그 튀어오르는 힘이 셀 테니까요. 근데 이 흐름들이 완만하게 올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할 건데 좀 기다려보자라는 스탠스라면 시장이 조정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올해 말이든 내년 초나 아니면 내년이든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연준의 스탠스도 언제까지 완화적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물가 레벨 플러스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뭐 끌고 가게 된다면 좀 버티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좀 큰 낙폭을 좀 경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기 폐장하잖아요, 네. 5시에. 네,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까요? 뭐 일단 눈치 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또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100%를 갈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어떻게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90%라면은 100%로 가는 과정에서 업사이드가 더 클까? 아니면은 또 어떤 변수가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를 꺼뜨리게 된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쫙 상승이다라고 해서 배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등락을 좀 활용하시면서 매집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다면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침착하게 네.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나온 CNBC 보도를 보니까 미국 주요 마트나 드럭스토어 등의 진열대에 한국산 화장품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상황이죠. 맞아요. 한국산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화장품 카테고리의 상위를 APR의 메디큐브 제품들이 차지했었는데요.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얘기했다시피 오늘 밤부터 미국은 최대 이제 쇼핑 대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인들 지갑을 닫고 있어서 예년 같은 분위기가 안 난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한국이 한 약 뭐 2년 전, 뭐 혹은 뭐 3년 전에 겪었던 상황이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국이 소비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조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지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정말 할인폭을 크게 가져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쇼핑 이 대목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관세 여파 때문에 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사실 할인폭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속 이제 뭐 역대 최대 뭐 실적이다, 뭐 역대 최대의 이제 이 방문객들이 이제 쇼핑을 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객수는 조금 늘어난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인당 씀씀이, 저희가 이제 객단가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이제 인당 씀씀이는 사실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요인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CEO가 나와서 이제 하이 넷월스, 뭐 부자분들이 네. 이제 월마트에 와서 쇼핑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주가들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소비가 좀 진짜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 좋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나빠지면 같이 주식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사실 계속 양극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월마트의 실적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월마트의 실적은 월마트 이제 그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좀 미국의 전체적인 소비를 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월마트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소득층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그런 유기농 식료품점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원래 식료품이나 필수재를 구매를 했어야 했던 이런 고소득층이 이제 이 친구들도 사실 이제 저가 구매 현상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마트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월마트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고,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매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할인점 채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월마트 대비로는 조금 더 이제 비싼 품목을 팔고 있었던 뭐 타겟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월마트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가 좋다라고 대변을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 가성비 찾는 소비인 거고 불황형 소비인 건데, 그러면 정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들이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지 아닌지 딱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 또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에서도 이런 양극화된 소비가 나타난다고 하면 또 월마트 이쪽으로, 여기서만 중심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커머스 위주로 지금까지는 좀 성장세가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 내에서도 이제 뭐 이커머스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성장세가 많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전체적인 사실 이제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인당 씀씀이까지 조금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으로 팔리는 뭐 K-뷰티 상품들, 그러니까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성 있게 팔리는 상품 아닌가요? 왜 비싸지 않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APR 관련된 이제 네. 브랜드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뭐 메디큐브도 지금 보시면 아마존 채널 내에서 지금 카테고리의 대부분 이제 그 뭐 적어도 뭐 1위 혹은 뭐 이제 뭐 3위 이렇게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채널에서는 이제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단 요 온라인 채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아마존 채널을 위시한 이런 이 온라인 채널에서 굉장히 좀 성장성을 많이 가져갔었던 한국의 이제 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영역까지 조금 많이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인 어떤 그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서 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영역을 계속 좀 늘려나가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의 성장성은 저희가 좀 유지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는 미국만의 쇼핑 축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 뭐 판매점들 보면 K 불프 이렇게 많이 붙여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할인 전쟁에 돌입하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내수는 사실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K 불프가 있다고 해도 이게 정말 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소비가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뭐 제 주변에는 뭐 백화점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이제 지표를 놓고 보면 거의 지금 백화점이 전체 유통의 어떤 그 성장성을 좀 견인을 할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누가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거죠? 제 저희는 주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없는데요. 이제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사실 이제 백화점이 워낙 뭐 최근에 이제 뭐 자산 시장도 좋았고, 뭐 이제 구매력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제 신정부 들어서 뭐 이제 구매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대부분 좀 백화점 채널이 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저희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이런 사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이 늘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지금 이 뭐 내수 침체라든지 아니면 이 저렴한 이런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이 재고를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은 뭐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대부분 직매입을 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할인폭을 많이 가져가면서 좀 이런 재고들을 떨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들이 뭐 재고를 엄청 쌓아놓진 않죠. 이제 수익 구조가 직매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입점을 시키고 판매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고, 또 이제 할인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뭐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좀 쌓아놓고 이제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정말 막 엄청난 할인폭이 나오거나 이제 이로 인해서 뭔가 전 채널이 이제 소비가 이제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좀 뭐 채널별로 좀 이렇게 양극화가 역시나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 나빠지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백화점에 많이 가니까 그 매출이 늘어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영향이 큰가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로 인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내수가 반등한 효과가 이제 다 백화점으로 쏠린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한 외국인 수가 뭐 지속적으로 피크를 찍고 있고, 또 사실 이제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소비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면세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소비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뭐 구매의 다양성이라든지 좀 아니면 이제 뭐 이 체험 소비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면세점으로 쏠렸던 소비가 대부분 이제 뭐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채널로 조금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이제 백화점 내에서 외국인의 이 비중이 아직은 5%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걸 이제 주요 점포들,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 잠실 이제 이런 좀 기업들의 메인 점포만을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요 수출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10% 중반에서 20%까지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비싼 걸 많이 삽니다. 비싼 명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구매력 개선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수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좋아지는 부분, 여기에 이제 외국인 매출이 조금 더해진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체감하는 부분 차원에서는 저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백화점을 잘 안 가고 계속해서 뭔가 더 초저가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내수 소비 뭐 회복 백화점 이게 연결이 될까 싶은 상황이라서 차라리 뭔가 백화점만 있는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뭐 만약에 종목으로 따진다면 마트가 같이 있는 이마트 신세계를 봐야 되나? 지금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전략은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이제 이런 업태들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까지는 뭐 소비가 워낙 좀 좋지 않았었고, 사실 이제 3분기 때는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소비 쿠폰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비 쿠폰이 사실 뭐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좀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백화점 위주로 좀 쏠리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10월 들어서 물론 이제 10월에도 백화점은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트 채널들도 좀 10월부터는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기대를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추석 연휴의 시점 차이도 있었을 거고 이제 소비 쿠폰을 사실 마트에서 못 쓰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쓰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놓으셨던 부분들이 다 이제 좀 동이 나서 다시 이제 좀 마트 가서 좀 그 구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좀 백화점과 다른 채널 간의 간극이 굉장히 좀 컸다면 4분기 들어서는 그 간극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온기는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점진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수동 같이 팝업 스토어들 열리면서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만 내국인들도 가긴 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어떤 약간 소비 자체를 놀이 문화처럼 즐기는 게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성장 매출에 도움이 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사실 뭐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뭐 내국인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소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 내지는 이제 뭐 남들이 잘 안 썼던 지금까지 혹은 뭐 인디 뷰티나 인디 패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비가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잘 이제 캐치를 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쓴 회사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좀 올리브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몰랐었던 이제 굉장히 좀 작은 업체들의 좀 이런 그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좀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비자들한테 알렸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에 뭐 이렇게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화장품 유통에서의 주도권은 백화점보다는 올리브영 같은 이런 드럭스토어가 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화장품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는 뭐 그렇게 좀 보여요. 특히나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좀 비싼 화장품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인디뷰티 조금 더 이제 저가지만 가성비가 확실한 제품들로 많이 조금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백화점이나 혹은 이제 과거 면세점 채널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제 다이소에서도 이제 화장품을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뭐 올리브영, 다이소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H&B 스토어들이 굉장히 이제는 좀 화장품 구매에 좀 절대적인 채널로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좀 채널 단에도 좀 나타나는 모습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K 화장품 했으니까 이제 K 푸드로 넘어가서 네. 신라면이나 불닭 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양식품 자체를 아예 완전 다른 회사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연말 매출 늘어난다, 뭐 수출 잘 된다, 공장 새로 졌다 이러면서 이게 전 세계가 다 먹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계속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이런 늘어나는 이 K푸드 특히나 라면의 수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뭐 이렇게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늘린다든지 뭐 물류센터를 확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뚫어 나갈 만한 영역이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위주였다면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음식 쪽은 서구권 성장,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일본 업체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점프업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요. 이게 이제 삼양이나 농심도 이제 막 뭐 뚫어 나가는 초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공장을 증설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들,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입점률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성장성은 저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조금 보고는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뭐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인 변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푸드로 왔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푸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선물처럼 많이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국제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추적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쇼핑 시즌이라고 라면을 사재기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나 뭔가 뭐 어디 뭐 미사일이 날랐다 이럴 때만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농심을 뭐 이렇게 라면을 좀 쟁여놓는 부분들이 조금 많으실 텐데 사실 이제 라면은 코로나 기간부터 어쨌든 고성장이 시작이 됐죠. 그 이전부터도 사실 이제 성장을 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간편식품으로서 좀 장점을 가져서 그리고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뭐 고물가 그리고 이제 소비 침체가 좀 있을 때는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널의 좀 입점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관세 여파가 조금 많이 좀 이벤트였었고 그래서 이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보통 가격 인상을 하면 가격 저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쟁여두고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한동안 안 사다가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한국 라면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량이 동반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근데 이제 브랜드 파워는 높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쇼핑 시즌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좀 판매가 되는 이런 좀 꾸준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라면은 일본 라면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었나요? 글로벌하게는? 그렇죠. 여전히 채널에서는 아직도 이제 일본 라면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 역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빠지고 있는 반면에 농심이나 삼양은 여전히 뚫어나갈 채널이 많고 뭐 SKU도 계속 조금 늘려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캐대언 콜라보 제품도 좀 나오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성공적으로 데뷔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라면 업체들이 빠진 빈자리를 요 한국의 라면 업체들이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좀 상황이 많이 조금 역전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결국에 또 중요한 건 주가고 실적이고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다 같이 봤던 뭐 유통, 화장품, 뭐 식음료 지금 연말 소비에 힘입어서 내년 1분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1분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요 지금의 어떤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반등한 소비들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좀 소비는 얼어붙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까지 조금 이어진 모습이었었거든요. 3분기 들어서 이제 좀 신정부 들어오고 뭐 내수 활성화 대책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온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기저가 굉장히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구매력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벤트를 조금 만나게 되면서 적어도 뭐 상반기까지는 제가 좀 긍정적인 실적과 주가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로봇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일 로봇주들이 강세입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투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삼성전자도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올해 3분기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매입한 로봇 관련 부품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3.43% 오르면서 43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로보티즈가 9.88% 오르면서 23만 3,500원. 그리고 SPG가 26%대 강세 보였고, 한국 PIM과 SBB테크가 각각 20%, 2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강세입니다. 오늘의 이슈로는 세계 시총 1위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일라이릴리의 완제품 생산 파트너가 펩트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늘 펩트론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10.39% 오른 34만 원에 마감했고요. ABL 바이오가 7.55% 오르면서 18만 8천 원. 케어젠이 오늘 23%대 급등했고, 리가캠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각각 6%, 3%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일라이릴리가 제약회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의 장벽을 돌파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오늘은 이렇게 제약 바이오 시장의 역사를 다시 쓴 일라이릴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1,048달러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IT 기업도 아닌 전통 제약사가 조단위 기업 클럽에 들어갔다는 건 시장이 바라보는 미래 성장축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비IT 기업 중 1조 달러 기업은 버크셔 해서웨이와 일라이릴리 두 곳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기술이 만들어냈는데 바로 비만 치료제, 즉 GLP-1 관련 기술입니다. 바로 마운자로가 그 GLP-1과 GIP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이중작용 대사질환 치료제인데요. 이 두 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다 보니 기존 GLP-1 대비 감량 효과와 당 조절 효과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는 출시하자마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구용, 즉 먹는 비만 치료제인 오포르글리프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10개국에서 비만과 제2형 당뇨를 함께 가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고 36mg 고용량군에서 72주 만에 체중의 약 10%를 감량하면서 위약군의 2% 대비 5배 높은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FDA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현재 주사제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GLP-1 계열 약물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지방간, 특히 대사 기능성 지방간염 개선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면 무호흡증에서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임상적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일부 적응증에서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GLP-1 기술을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비만 치료제를 넘어 전신 대사와 뇌질환 영역까지 기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고 일라이릴리가 1조 달러를 돌파한 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화되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 살펴보면 번스타인은 오포르글리프론 출시로 인한 비만 치료제 성장과 또 트럼프 행정부의 GLP-1 정책 합의에 따른 미국 시장 확장, 그리고 미국 외 지역으로도 확장을 가속하는 일라이릴리가 향후 24개월 이상의 실적 상향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라이릴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참 심한데요. 4,000피 돌파 후에 신규 개미는 이 파란 계좌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개미들은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도차가 클 때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AI 버블, 유동성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불안과 기회가 뒤섞여 있는 시장에서 균형 잡힌 포트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짜 지금 4,000선 보고 들어오셨던 네. 신규 개미들은 이거 4,000 언제 다시 가냐 이것만 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뭐 곧일 거라고는 봅니다만 그게 12월 이제 오늘로써 이제 11월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음 주부터는 12월장이 될 건데요. 오늘 뭐 미국 시장도 반장만 열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딱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뭔가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겠죠. 다만 이제 지난주에 그 구글의 TPU 제미나이 3.0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뭔가 엔비디아와 관련돼 있었던 종목들이 좀 밀리고 그다음에 구글과 관련되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붐이 엔비디아가 가져왔었던 그 바통을 이제 구글이 가져가는 구글하고 브로드컴이 좀 그 바통을 터치해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결을 같이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쉬다 보니까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논쟁이 또 한 2주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같이 겹쳐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도 최대로 많이 벌어져 있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코스닥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지만 코스피는 또 엄청나게 또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뭔가 리밸런싱 그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달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뭐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던가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 부재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좀 조정이 왔는데요. 이 구간 좀 지나고 나면 결국은 TPU를 쓰든 GPU를 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결국은 HBM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간 조정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 또 포트의 밸런스만 잘 맞춰서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반대 매매가 11월 달에 큰 폭의 반대 매매가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을 좀 보면 대부분 평소에는 한 0점대거든요. 0점에서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율이. 근데 11월에만 3번, 3.0 이상이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11월 달에만 3번 나왔고 오히려 뭐 가장 힘들었었다는 4월 달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11월 달에 워낙에 뭐 4,000피 넘어가니까 이제 5,000을 바라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세게 미수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매매가 11월 달 내내 좀 있지 않았느냐. 이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닥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빠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전에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한다 그러면서 네. 러셀 급등하면서 예. 나스닥 반락했던 적이 네. 있잖아요.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실제로 무슨 뭐 롱숏 에커티하는 네. 외국인이 갑자기 뒤집어서 팔았나 그리고 딱 보면은 또 코스닥은 또 매수를 또 외국인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코스피는 막 팔고. 네. 그러니까 그게 뒤집히면서 저렇게 됐나 보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경험상 그 다음에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코스피가 다시 올라가는 네, 거 아닌가요? 올라갔는데요. 네. 저는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연간 수익률 격차가 지금 31, 오늘 코스닥이 그나마 올라와서 많이 이제 30%대 초반으로 좁혀졌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코스피가 한 1.5% 빠지는데 코스닥이 3%대 이상 올라가도 오늘 하루만 격차가 한 5%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을 팔고 코스닥도 파는 게 아니라 코스피 닥에서는 거의 한 5천억 거 가깝게 사고 기관도 한 6천억대 합쳐서 양시장 합쳐서 한 1조를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코스피 한 5배,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코스피가 한 5배 정도 크다라고 보면 거의 한 양시장 합쳐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4, 5조 산 느낌의 오늘 매수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힌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를 조금 축소하는 걸 이제 과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뭐 아직 정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지만 코스닥 육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 2017년인가요? 그때도 나오고 나서 결국은 내기가 나오고 나서 2달 정도 뒤에 부양책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세게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도 많이 사실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오늘 근데 출연자분들도 네. 팀장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네. 계속 보고 계시긴 한데 투자자들은 계속 불안해하는 것 네. 같아요. 그 반증이 맞습니다.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주식 세금 아, 인상 예. 그 가짜 담화문이 막 돌고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단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뭐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셨는 분들은 기존의 지금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결국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 계속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4,000포인트를 한 반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지수대에서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무서운 거죠. 언제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이. 근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코스닥이 왜 이렇게 안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한 뭔가 리밸런싱,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코스닥이 너무 안 간 거 아니냐, 싼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11월 달에 내내 좀 그 수급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균형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팀장님은 그러면 12월 달도 일단 코스닥이 더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네요. 오늘 그죠? 시장 수급을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2023년도 그때 2차 전지 엄청 세게 갔을 때가 외국인 최고 기록이
코스닥 8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매수세가 연간으로는 최고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수급이라고 하면 오늘 센 주식들이 12월 달에 주도주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다음 주 한번 맞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짜 담화문 얘기 잠깐 네. 했는데 실제로 가짜라고 이제 대통령실로 나왔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나와서 자꾸 네. 해외 주식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막 이렇게 네,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환율 부분도 그렇고 또 그다음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느낌으로는 아 이거 그래 맞아 그냥 해외 주식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부터는 투자자들마다 사실은 이 포지션 입장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사실 해외 주식 투자 때문에 환율이 이렇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 유동성 M2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 수긍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을 뭔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조금 쉬어가는 환율이 그런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40% 세율을 매기면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네, 다만 이제 국내 주식은 최대 장점이 리스크도 있지만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다라는 그죠. 게 자산가들은 가장 큰 메리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엄청나게 주식 상승에 대한 수혜를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40%뭐 아직은 뭐 사실 무근인 거지만 저는 여전히 국내 주식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는가. 그냥 미국 주식도 여전히 좋은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 이 11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내려올 때는 또 정말 무섭게 빠지거든요. 예,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밸런스 맞춰서 투자하시는 거에는 찬성이다. 근데 다만 세제를 건드리게 되면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민감해서 많이 좀 판도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도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네. 제가 계산 대략을 네. 해보면 중소기업들이 번 것보다 네. 벌어서 낸 법인세보다 네. 서학개미가 벌어서 낸 양도소득세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수출의 역군인데 달러 맞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세금을 더 걷겠다 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죠. 갑갑하죠. 네, 그 부분들은 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그 세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번에 뭐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잘 추이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딱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일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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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도 좀 네.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뭐 계속해서 펩트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주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펩트론은 지금 뭐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평가가 뭐 일정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맞습니다.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바이오주로 가려던 눈길을 다시 돌려야 되나?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이오 sek터들이 이제 11월 중순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사실 그 전부터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11월 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 확률이 30%대였잖아요. 근데 지난주 오면서 연준 인사들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센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베이지북에서 고용에 대한 평가들도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AI 쪽, 테크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확실히 좀 바이오로 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원래는 11월 달, 12월 초까지는 좀 원래 약세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시고 큰 손들이 많이 있는 바이오 섹터들이 좀 조정이거나 좀 쉬어가는 국면이 맞는데 올해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여름 때부터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 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사실 작년에도 50억이었는데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좀 쉬었거든요.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쉬었구나라는 평가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세게 좀 한 달 동안 맞을 거를 7월부터 좀 길게 그 매물 소화를 한 것 같아서 12월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이 과거에는 라이센스 아웃도 라이센스 아웃 나오면 물량 출에 세론 때문에 주가가 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이오 섹터들이 확실히 돈을 버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바이오 섹터에 따라붙는 그래서 돈 언제 버는데에 대한 해답을 이제 몇몇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형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이 물질 라이센스 아웃 하고 나면 다음에 언제 나올 건데에 대한 이제 물음 때문에 다 이제 모멘텀 소멸 때문에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히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ABL 바이오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제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 기존의 작용증을 가지고 또 확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세론보다는 그러면 이게 됐으니까 이걸 또 확장해서 또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네라는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매크로적인 환경도 마치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렇고 12월 달, 1월 달에 전형적으로 이제 학회 모멘텀도 있고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들이 끊이지 않고 좀 맞아 떨어져서 바이오 섹터로 돈이 좀 몰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연말 이제 대주주 이슈 때문에 네.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네. 이 여름부터 이미 다 흘러서 네.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최근에 보면 고액자산가분들이 CFD라는 걸 많이 네,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대주주 이슈는 그렇죠.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훨씬 더 좋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오히려? 장단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CFD 계좌를 쓰게 되면 주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데 세금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파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이슈도 있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내는 것보다는 그쵸, 괜찮으니까. 그게 작죠. 네. 그 파느라고 또 막 빠지고 이러지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나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죠?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근데 다만 11월 달에 일부 종목들이 그렇게 우르르 밀려버리면 CFD는 반대매매 가차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세게 나올 때는 매도를 불러버리는 단점도 좀 있죠. 우리가 겪었던 게 2018년 10월 달이 가장 세게 제 기억으로는 좀 크게 많이 청산이 됐었던 게 2018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CFD에 대한 감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화돼서 레버리지율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완전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만큼 엄청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악재보다는 순기능적인 요소들이 일단은 시장만 해당 보면. 종목만 좋다라고 하면 아직은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현대차 공장에 뭐 지금 현재는 뭐 파일럿 단계라고는 네. 하지만 뭔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로봇주들도 좀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야 될지 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일시적인 이벤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구글의 TPU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피지컬 에이직 칩이니까요. 에이직 칩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건 피지컬 AI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어떠한 뭐 AI 에이전트든지 간에 그거를 구동하려면 거기에 맞는 칩들이 필요한 건데 그 에이직 칩을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또는 주식으로 가장 접목할 수 있는 게 일단 로봇인 거죠. 예, 당장 테슬라가 뭐 내년 정도면 이제 휴머노이드를 한 5,000대 정도 생산할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로봇들만 만들지만 그러면 로봇에 대한 평가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에이직이 정말 에이직 칩이 정말 많이 다가왔구나.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일상을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로봇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아직은 당장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을 보면 재무적으로는 말도 안 돼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2000년 15년 그때만 해도 전기차도 이렇게 바라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테마였다가 이제 산업이 하나의 엄연한 지금 산업이 된 것처럼 로봇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들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급등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용 로봇들은 이제 실생활 이제 의사들이 많이들 쓰기 때문에 오늘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화될 확률이 내년 정도면 더 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로봇까지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 짝꿍을 보내야 되는 대표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정민 앵커 보내드리고 이제 새로 오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빠이빠이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제 출연자로 나와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또 나와서 여러분께 이제 제 생각을 앵커가 아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고 안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꼭 나와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 믿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